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7장 유용자산을 공부하는데요. 모두 3번에 걸쳐서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거래의 분계를 할 때 건물을 취득하다, 비품을 취득하다 이런 단순한 거래들을 대상으로 분계를 했었는데요.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용자산의 의의를 살펴보고요. 유용자산의 인식기준, 분류, 재무제표 표시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용자산을 취득한 후에 사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후속 원가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감가상각에 대해서 3장에서 단순히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무조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만 외워라고 끝을 냈죠. 나중에 7장 가서 제대로 보자고 드디어 감가상각비 계산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용자산의 제거가 있고요. 마지막 절에 유용자산을 재평가하는 5장 끄트머리에서 유용자산 재평가와 관련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수익 계정을 설명한 적이 있죠. 수익이기는 하나 당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되는 수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유용자산의 재평가, 복잡한 것은 중급회계 때 배우고요. 회계원리 수준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자산의 의의를 보죠. 교재 334쪽인데요. 유용자산이란 뭐냐?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 이 기업의 이제 주요 영업 활동 아닙니까? 혹은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유형이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은 뒤에서 보게 될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죠. 더 나아가서 물리적 형태가 있더라도 대충 한 달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소모성 공기구 등은 유용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따라서 한두 달 정도밖에 사용 못하는 것은 굳이 유용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효익보다 코스트가 더 커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유용자산에 의해서 하나 더 볼 거는요. 타인에 대한 임대라는 건데 우리가 다음 8장에 가면은 투자 부동산을 이야기해요. 투자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인데 토지나 건물과 같은 이런 부동산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임대를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유용자산, 타인에 대한 임대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유용자산이라고 했는데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투자 부동산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미리 정리를 하면 타인에 대한 임대 목적으로 갖고 있는 유용자산에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타인에 대한 임대, 기계장치, 공기구, 차량 운반고 등등 소위 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 335쪽에는 삼성전자의 52기, 51기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동자산이 있었겠죠? 여기 이제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총계가요. 229조인데 그 중에 86조가 유형자산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럴 수밖에요. 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설비자산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86조가 되는데 이 유형자산에 도대체 어떤 세부 항목들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뒤에 가서 주석을 보면은 이제 주석 10번에 나오는데 86조 정도 되는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또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기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죠. 감가상각누계액.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덩어리가 큰 게 역시 기계장치겠죠. 34조가 장부금액인데 127조가 취득원가고 이미 92조 정도가 상각을 하여 요 순액이 장부금액입니다. 항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면 최초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뭐야? 뒷부분에서 이게 무엇인지 나옵니다. 지금 취득 중인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 취득,
이렇게 당해년도에 취득, 감가상각하면서 나간 거 처분폐기 이렇게 변동금액까지 주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에 대해서 상각누계액이 일부 있는데요. 토지는 아시다시피 건물이나 비품과 같이 상각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서 일부 감가상각을 인식한 걸로 보아 뭔가 토지에 포함을 했지만 내역연수가 유한한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석 10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은 하죠. 다음 절입니다. 유용자산의 인식, 분류,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를 보겠습니다. 유용자산은 언제 얼마로 장부에 올리느냐, 그게 이제 인식인데요. 장부에 올린다는 이야기는 결국 재무제표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너무 좀 무식해 보이잖아. 그렇게 하면은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의 인식 기준, 부채의 인식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두 가지 인식 기준은 유형자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무형자산 등 광범위하게 자산의 인식 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먼저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 하면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5장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 현금 유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높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 높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0% 초과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어떤 자산인데 미래에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낮죠. 그러면은 자산으로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대가를 줬든 안 줬든 그건 무관하죠. 왜냐하면은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이니까. 더 나아가서 분괴를 하려면은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이든 1억이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원가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자산을 인식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잠시 후에 이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 100을 지급했어. 1000을 지급해서 그런 지급한 대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대가입니다. 뒤에서 보게 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 페어 밸류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전부 원가로 최초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도 유용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현금 유입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취득한 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용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3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새로운 환경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처리 공정, 설비를 집어넣어야 돼.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설비가 있을 때 그러한 설비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설비 없이는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가 없다. 법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설비 원가도 유용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유용자산의 취득원가 2.2절인데요. 이 앞에 인식기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용자산은 취득을 할 때 원가로 측정합니다. 이때 원가는 뭐냐? 영어로는 cost인데 자산의 취득, 건설, 이때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혹은 제공한 기타 대가, 여러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 이게 공정가치입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지급한 그 자체가 해당 금액이 될 테고요. 기타 대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을 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줬어. 근데 그 주식은 공정가치가 지급할 당시에 1억이야. 그럼 1억이 최초 인식금액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원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미 이 두 가지는 6장 재고자산에서의 원가하고 똑같습니다.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더하고요.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고 리베이트 등도 빼고 이런 것들은 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고자산에서도.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전부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 취득 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3번인데요.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어. 자산을 해체하고 재고하고 부지를 복구하고 이런 원상 회복에 소요될 원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다가 뭔가 구축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했는데 10년 동안 사용한 후에는 원상 회복해야 돼. 그럼 원상 회복할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추정 비용도 최초 인식하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조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취득 관련 세금이나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회피할 수 없는 지출이었기 때문에 취득 관련 세금,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할인이나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값을 깎아 주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적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런 매입 할인 등을 재고자산 최초 매입원가에서 차감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죠. 한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필요한 장소, 상태, 여기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데요. 예를 들면은 기계장치를 취득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처음부터 발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막 운반이 되어 회사 공장에 들어와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가동되는지 시운전도 하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발생한 관련 원가가 전부 취득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운송,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조립원가 다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운전 원가. 한편 이게 해외에서 수입한 거야. 그래서 뭔가 해외 기술자가 와서 이것저것 전수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모두 취득원가입니다. 유의할 점은 정상 가동이 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 시운전 원가인데요. 시운전 과정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고요. 완성된 시제품을 좀 싼 가격으로 외부에 매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시제품의 생산원가, 순매각금액, 얘네들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와는 무관하게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시제품 생산원가, 비용 처리하고요. 매각금액 별도로 수익인식하고요. 그래서 시제품의 생산원가와 순매각금액을 제외한 시운전원가만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면 시제품 생산원가와 순매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순액으로 하여 취득원가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마다 시제품의 생산원가나 순매각금액의 회계 처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몇 년 전 IFRS가 개정이 되면서 별도로 발생기간 비용, 발생기간 수익으로 따로 구분 회계 처리하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한편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지 않은 원가래. 그러면은 다 비용 처리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판촉 원가, 직원 교육 훈련비, 일반 간접 원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뭔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창출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 요 이르렀을 때가 취득이 완료된 시점 아니에요. 취득 후에 발생한 원가는 아니지. 취득 원가는 취득되는 그 순간까지 발생한 걸 취득 원가로 집어넣는 겁니다. 초기의 가동 손실이라든지 영업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나 보유기간 중에 내가 부담하는 부동산에 대한 뭐 재산세 등등등은 취득세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취득이 완료가 안 되니까 그거는 취득 원가예요. 그러나 재산세는 보유기간 중에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편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체, 재고,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애초에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 원가로 집어넣습니다. 복구 의무를 짊어지죠. 이거를 부채로 인식을 해요. 처음부터 차변의 유형자산, 뭐 구축물,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이후 사용 기간에 걸쳐 또 약간 다소 복잡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중급회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다만 복구 의무도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복구 의무에 소요될 원가. 예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갑회사는 단기에 기계장치 한 대를 샀대요.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데 물음은 취득 원가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총 구입가격 100만원 들어가죠. 관세 들어갑니다. 리베이트 4천을 수취했는데 총 구입가격에는 반영이 안 됐대. 리베이트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수익이 아니죠.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서 빼는 겁니다. 운반 및 설치 관련 원가 2만원 더해주고요. 시운전에 소요된 원가 더해줍니다. 그러나 시제품 생산 원가, 순매각 금액 얘네들은 전혀 취득 원가와는 무관하고요. 별도의 비용,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기계장치의 초기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달해서 발생한 원가라든지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등은 앞서 이야기한 필요한 장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지 않은 원가 내지는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 발생한 원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가산하거나 차감할 항목만 반영을 하면 106만 8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분류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건설 중인 자산, 비품, 회사의 업종마다 좀 더 다양할 수 있겠고요. 새로운 계정들을 더 창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이런 세부 내역은 재무상태표 주석에다가 공시를 하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와 주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재 340페이지를 보면은 취득 유형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인데요. 유형자산은 덩어리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을 단순히 지급하고 취득을 하는 이런 단순 거래도 물론 있기는 하나 좀 더 복잡한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 원리 수준에서 일괄 취득과 자가건설만 설명을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다양한 거래들은 중급회계에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취득인데요. 일괄 취득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현금은 전체 부동산 땅값과 건물값으로 한꺼번에 주겠지만 분괴를 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서 분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일괄 취득 대금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로 어떻게 배분하는가? 토지만 샀을 때, 건물만 샀을 때의 그 공정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의 비율이 7대 3이야. 그러면 70대 30. 이런 식으로 일괄 취득 대금을 안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안분 대상이 되는 자산은 반드시 취득 후에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이걸 한꺼번에 산 이유는 기존에 있던 건물, 우리 용도에는 안 맞아. 낡고 그래서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어차피 취득하자마자 철거할 거 아니에요.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만의 취득으로 보고 전체가 다 토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 1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건물은 즉시 철거하려고 해. 그럼 건물 빠지고 현금 100이 전부 토지고요. 이후에 얘를 철거하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비용도 토지 취득 원가입니다. 왜? 앞서 설명한 걸 잠깐 와보면은요.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즉 땅을 샀는데 신축을 위해서 이 낡은 건물이 있어. 그럼 얘를 철거하고 정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설치 장소 준비 원가 등도 전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집어넣기로 했죠. 따라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신축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정도로 토지가 정지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된 원가 당연히 토지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대요. 상대적 공정가치 토지 건물 3대 1이랍니다. 취득 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때 11만 원을 3대 1로 나눠야지.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 해서 각각 82,500, 27,500이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러나 물음 2번, 물음일과 관계없이 갑회사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러면 기존 건물은 철거할 거 아닙니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즉시 기존 건물을 철거했어. 철거 비용이 10,000원이 발생됐어. 이때 분괴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애초에 11만 원은 모두 토지고요. 여기 11만 원. 또한 10,000원이 더 나갔잖아. 철거 비용. 모두 다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가 12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가건설입니다. 자체건설. 회사가 건설업 면허가 있어서 본사 사옥을 직접 지어도 상관없고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라면은 건설회사한테 외주를 줄 거 아닙니까? 우리 본사 건물 이렇게 혹은 공장 건물 이렇게 지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자가건설에 소요되는 원가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거기에다가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모두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가건설에서 발생한 원가는 건설을 직접 자기가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분계가 새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요. 자가건설 기간 중에 원가가 발생이 되면은 현금이 나가든지 나중에 주기로 했으면 미지급금 등이 되면서 여기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을 사용합니다. 이후에 건설이 완료가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 사라지면서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건물, 구축물, 기기장치 등등등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예제 하나 더 보고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자가건설 관련되는 예제인데요. 3월 1일 갑회사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공사비 15만 원을 지출했대요. 8월 3일에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을 했대 또 20만 원. 9월 1일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대. 9월 1일 사용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을 공장 건물로 대체를 했어야겠죠. 이때 아직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3만이 더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자 3월 1일 15만 원 건설 중인 자산, 8월 3일 2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근데 9월 1일 날 건설이 종료가 됐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은 3만을 덜 줬대. 그럼 미지급금 인식을 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은 모두 38만이 되죠. 이때 건설 중인 자산 죽이면서 건물 이렇게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포함되어야 될 취득원가 혹은 취득원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간 비용으로 발생 시 비용으로 집어넣는 것들을 구분했고요. 일괄 취득, 자가건설의 취득원가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교환거래도 있고요. 장기 할부 취득도 있고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에서 공부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어요.